제가 아침에 어디 가서 특강을 하나 했는데요. 그 제목이 22대 국회의 숙제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막 어렵게 특강을 할 능력은 안 되고 세 가지 질문 내지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국회가 지금 이번 총선을 하고 나서 가지는 숙제가 뭘까 풀어야 돼. 국회의 숙제, 정당의 숙제, 정치의 숙제인데 첫째는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국회라고 하면 보통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곳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치 이런 말도 그냥 상식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심판을 하라는 심판 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국회에는 심판과 협치 사이에서 어느 정도에다가 이 0점을 조준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두 번째. 두 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심판하면서 민생, 경제 이런 것도 협력할 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대통령 오늘 거부권 행사했는데 3년 임기가 남았는데 3년 임기를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 또는 지금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또 제기하는 탄핵으로 가는지 또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개헌으로 가는지 과연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3년이 어떻게 국정이 운영될지 이 세 가지가 국회에 제기된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끝나고 지금 조금 전에 질문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세 가지 질문은 하나로 모여진다. 네. 뭐냐면 어떻게 민주당이 강해져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거냐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비상시기,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어려움을 풀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널널하지 않잖아요. 더 강해져야 되고 더 확대돼야 되고 더 큰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선 때보다 더 커져야 되는 민주당이 남아있는 결론은 그럼 다시 뭐냐. 어떻게 당을 더 강하게 해야 승리하고 개혁해서 집권하고 성공한 정부를 만들 거냐. 근데 그게 뭐냐. 해보니까 이번 총선 때 제가 대표님께서 상황을 좀 보라 해서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게 공천 때 파동이 있었지만 공천혁명으로 이겼잖아요. 총선이 이겼잖아요. 그 모든 중심에 이 어려운 언론 상황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뭐냐. 당원의 힘이 네. 가장 뿌리의 힘이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이게 근본적인 뭐 어떤 확인, 깨달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 우리가 갈 길도 당을 더 확대 강화해야 되는 것이 근본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의장 선거는 누가 하면 더 잘하지 누가 하면 못할 거지 사실 그런 잘잘못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당원들도 그렇게 판단하시지는 제가 짐작컨대 그 기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냐 어떻게 그러면 당원들의 일반적인 현재의 중론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반영하면서 그것들을 하는 당으로 가지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근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반영하는 정당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아니냐가 어찌 보면 저는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차이만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근본적인 차이다.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고 길게 보면 아마 우리는 이번 총선 승리부터 시작해서 다음 지방선거 이기고 대선에 이겨서 우리가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지나서 저는 만약 미리 우리가 한번 가제를 지어본다면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대가 될 텐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가장 큰 준비는 그런 뿌리가 되는 국민주권을 현실화해서 실현하는 당원주권의 체제를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당원들이 그걸 하려면은 한번 우리 의견대로 가보자라는 것을 의견 표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안 보인 것에 대한 파장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제 의견이 뭐 별로 공감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박수도 없고. 아니 근데 제 이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나 본데요? 예, 그래서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사의 시작의 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윤종근 의원께서 당선자께 나오셨는데 제가 사실 어제 발표하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원의 의견을 원래는 최근에 우리가 대의원들보다는 당원의 의견을 확대했지만은 네. 의원의 고유 영역에는 반영을 안 해왔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 근데 거기에 10% 이상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페북에 쓰면서 했는데 엄청 부담스럽고 그 무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웬 무식한 소리를 하냐. 아마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상당한 분들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5분이 딱 한 거에서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것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런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10% 플러스는 사실은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그것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저는 우리가 이런 의원들의 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의견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지. 그게 원칙인 것 같아. 라는 정신을 반영한다라는 헌장적 의미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아마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대부분 당원들의 여론인 게 표출될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시그널 기능, 신호등 기능이 저는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사실 대표님, 의원들이 투표를 할 때요. 원내대표를 뽑든 의장 선거를 할 땐 3명이 나왔다 4명이 나왔다 할 때 대부분 비슷하게 갈리지 않겠어요? 거의 그렇죠. 어느 한쪽 네. 확 갈린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건 20%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쏠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정치적 시기여서 이때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자라고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당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게 가지는 말아라는 안전장치의 기능이 네.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것이 여러분 10% 그러니까 적은 것 같지만 만약에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171명이니까 17표를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거든요. 큰 개파 한 개 그래서 하나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에 캐스팅 보트도 될 수도 있고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아마 이것도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상당한 토론을 거쳐야 될 텐데 저는 시작점으로 그리고 만약에 정착된다면 상당한 기간 우리의 제도로서 가볼 수 있지 않냐라는 사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요 조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가는 것 같은 새로운 변화가 네. 시작되고 있는데 그게 당원 주권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바뀌었어요. 제가요 대표님 꽤 오랫동안 정치를 쉬다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가 변했더라고요. 옛날과 다른 것은 네. 옛날에는요 당원들이 공천이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그 다음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은 기억나시는 거 당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공천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총재님께서 또는 지도부에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천이 문제가 있다면 당원들이 바꾸지 뭐. 그냥 우리가 결정하지 이렇게 됐잖아요. 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큰 그렇죠. 판의 공천은 원래 변화, 총재가 하는 거고. 과거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 지각의 변화를 이제는 우리가 제도로 반영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